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문학하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임용시험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뭘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뭐 긴 시간을 드릴 것 같지는 않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교육론이 있고 문법이 있고 문학이 다 있대. 자,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교육론이 전체의 30%, 이게 30%, 이게 40%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 정도 된다고 보니까 비중이 높죠. 근데 국어과의 특성상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학만 못하면 100% 떨어지고, 그죠? 문학만 잘하는 사람이 또 합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다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 중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쪽은 비중이 높으니까 공부할 양이 어떻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강 따져볼까요?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현대시가 있고요. 현대소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요즘에 시가란 말이 있습니다. 고전시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전산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전산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영역명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 던져보면, 시가 얼마나 되는지 확정 지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가와 산문은 어느 정도 확정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그 공부해봤죠?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 그죠? 이런 거 공부해봤고, 그럼 여기에 이것에 준해서 각종 이제 학력고사, 학력평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모의고사라고 하는 또는 기출문제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이 그나마 확정적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임용의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새로운 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이라는 고전시가나 고전산문조차도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현대시와 현대소설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 해법인데, 이게 지금 2015니까 올해까지만 볼 수 있겠다, 그죠? 해법인데, 이 해법에 있는 것만 해도 작품 수가 수백 편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각종 모고, 수능 기출 문제까지 더해서 현대시와 소설을 더하면 양이 더 무지 많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해법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어디 있는 거냐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려있지만 교과서 이외에 볼 것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비중은 높고 공부할 양은 많고, 그죠? 많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가 고민이잖아요. 그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예전에 내가 뭘 이야기해 줬냐면, 문학사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볼게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 문학사 있죠? 문학 개론을 합니다. 그죠? 문학 개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교육론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개론이라 하더라도 각종 이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있으면 시론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는 교육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 교육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시와 관련된 것은 시 비평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는 뭐 시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 뭐 감상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문학개론, 시만 가지고 본다면 시론인데, 근데 시 말고 소설이 있으면 소설, 고전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왜? 그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문학사를 또 따로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따져볼 때 한때 나는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냥 문학사를 보자. 이렇게 강조했었죠. 문학사를 보면 문학사는 시기별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볼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작품이 있었느냐 이거잖아요. 왜 그죠? 어떤 시기에 그 시기에 맞게끔 어떤 작품들이 어떤 유형으로 존재했는가, 맞죠? 어떤 시기에 어떤 유형으로 존재했는가, 일종의 장르론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적어도 문학사에서 핵심적인 작품, 의미 있는 작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핵심 작품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문학사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 뭔가를 공부하려 한다면 해야 될 공부를 지식으로 인식합니다. 지식으로 인식해서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쌓이는 것이 공부다고 생각하죠. 이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사와 관련된 지식은 쌓는데, 그리고 그나마 보는 작품이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작품 정도는 보는데, 정작 뭐가 떨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시 감상이 떨어져요. 시 감상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를 감상하지 않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설을 감상하지 않고 고전 시가와 산문을 감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거면 이 문학사를 버리자라고 했어요. 문학사를 버리자. 응? 그러면 또 다른 공부 방법 뭐가 있겠느냐? 문학사를 버리고 나면 저 방대한 양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고민의 결과가 쭉 이어지다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4개 영역을 따로 나누어서 이 방대한 것을 2달씩 이렇게 끊어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끊어서 정리해보자. 근데 끊어서 정리할 때 그냥 단순히 감상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 감상에 준해서 뭐 더 해야 된다? 이 작품과 관련된 문학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논의된 비평적인 이론도, 내용들도 같이 감상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평론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쭉 있던 찰나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와 관련된 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뭐다? 해법이네? 해법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해법을 내가 봐야지라고 생각했냐면, 이 해법에는 보면 앞쪽에 문학사가 있고요. 해법에는 문학사가 있습니다. 문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비평 이론도 있습니다. 그 비평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문학사에 해당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죠? 작품도 있고요. 작품을 보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관적인 의미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구절풀이가 있습니다. 구절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있고요. 여기에 준해서 아까 교과서를 본다 했잖아요. 왜? 그죠? 각종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습 활동들.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요? 서로 엮어 읽을 만한 상호 텍스트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적인 작품도 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한 해결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자, 여기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다, 안 그러면 문학사를 한다라고 해서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 문학을 가지고, 그죠? 정리하려고 하면요, 그와 관련된 뭔가를 한때 다 모아야 되잖아. 왜, 그죠?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든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든 뭐든지 다 모아야 되잖아. 그죠? 모으다 보니까 뭔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서 배웠음직한 이 모든 내용을 다 모으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진다고. 방대해지니까 그 내용을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잘 모아진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공인되게끔 잘 돼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해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해법을 가지고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 해법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수업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를 개관하는, 이 내용까지 개관할 수 있는 내용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준해서 한 5월, 6월 정도 가면 교과서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교과서는 문학 교과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2022 개정에 의한 국어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왜, 그죠? 각종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덤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내용을 다 봤단 말이죠. 올해는 계획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양이 처음 출발할 때 제가 비중이 높고 문학의 공부량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달 걸리냐면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1, 2월에 현대시 조금 하고 소설 조금 하고 시가 조금 하고 산문 조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1, 2월에는 몽땅 하나 현대시만 하고 3, 4월에는 몽땅 현대소설만 하는 것이 좋은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답이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좀 합리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한 것이, 자, 6개월 내에 끝내긴 해야 되는데 끝내려면 영역이 4개잖아요. 왜, 그죠? 4개 영역인데 4개 영역을 2개 영역씩 나누면 한 달씩 하면 4개월이 걸릴 것이고 2달씩 하면 8개월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노량진 학원가는 보통 2달씩 하기 때문에, 그럼 좋아. 이걸 2달, 고전 시가와 산문은 아까 이야기했죠. 확정적인 작품들이라고, 그죠? 이론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2달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랬죠. 그러면 만약에 1, 2월을 현대시를 하면 고전 소설은 3, 4월에 할 거고 이거는 5, 6월에 할 건데, 그러면 너무 현대시로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것도 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막 1학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 예비고생이들이라면, 고1 올라가는 문학을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영역 중에서 뭘 먼저 가르치겠어요? 가장 많이 가르친 게 이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시 쪽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이제 소설, 산문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처음 초판기에 고전시가를 1, 2월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됐다는 걸 보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바꾼 게 역시 현대시부터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고전시가, 산문과 소설을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계속 합니다. 1월부터 계속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시가 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가잖아요. 그죠? 시는 1, 2월에 집중적 봅니다. 집중적 봐요. 그러면 소설은
3, 4월에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전은 시가와 산문은 5, 6월에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현대시를 볼 때 현대소설은 어떻게 해요? 고전은 미안하지만 계속 봅니다. 계속 보게 해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보게 하느냐? 과제를 계속해서 매주 내줍니다. 매주 공부할 분량을 정해줍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다음에 들어가면 카페가 있는데, 전공국어, 국어향기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다음 주까지 공부의 분량입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공부해 올 분량 해서 계속의 범위를 내줍니다. 그럼 보통 한 8편에서 10편 정도 내줍니다. 8편에서 10편 중에는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시를 중심으로 할 때는 시가 뭐 3편에서 4편 들어갈 것이고, 소설에서 뭐 1-2편 들어갈 것이고, 시가와 고전에서 각각 1-2편씩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를 집중을 해서 쭉 보는 그 와중에도 소설은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소설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볼 때도 시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보고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고전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공부만 하면 확인이 안 되잖아. 왜? 그죠? 자, 자기 공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 중에 때때로 제가 이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에 직강에 와서 수업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만드냐면 그룹 스터디를 돌리거든요.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생산해낸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8편에서 많게는 8편, 적게는 한 7편, 6편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 선정해둔 작품에 해당되는 이들의 문제를 매주 올려줍니다. 알겠어요? 매주 제공한단 말이죠. 매주 제공하고요. 그러면 인강 듣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고 예시답이나 그 예시답에 대한 출처를 봐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해했어요?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 공부해도 어느 정도 확인은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직강에서는 스터디가 계속 열립니다. 스터디 그룹이 계속 열려요. 매주 금요일에 계속 그룹 스터디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확인하고요. 또 기존에 제공하는 문제까지 더해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끼리 공부를 계속해 나가죠. 됐습니까? 나와 같이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에 주기적으로 핵심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죠? 예, 그렇게 하면 6개월 동안 각자 다른 것 하는 것처럼 보여도 6개월 동안 꾸준히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비중은 높고 공부량은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약간 공부 방식이 요즘에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에 거쳐서 제가 해본 결과, 이런 문학사와 관련된 이론을 구하는 것이 실제 임용시험에 도움이 되느냐? 아주 초창기에는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이 객관식일 때 도움이 됐습니다. 객관식일 때. 이 비평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일 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요즘의 문제의 핵심은 감상입니다.
감상. 이 감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사인데, 특히 국어 교사인데, 국어 교사로서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요. 이걸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감상을 위한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조건은 대체로 이제 보기에서 많이 주고요. 아니면 텍스트 그 자체입니다. 텍스트 그 자체예요. 결국 뭘 중시한다는 거야? 감상의 기준이 존재한단 말인데, 감상의 기준이 존재한단 말인데, 이 감상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보기를 주거나 아니면 텍스트 그 자체다. 이렇게 돼요. 이게 감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 나와요. 텍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라. 또 심지어는 보기를 줘놓고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나옵니다.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저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전에 했던 이런 이론들이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그러니까 컨텍스트 중심으로 문제 푸는 이 시대에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뭐 해법이나 이런 거 보면서 텍스트를 역시 분석하면 되겠다. 해법에는 오만 내용이 다 있다 했으니까, 그죠? 심지어는 텍스트를 분석한 예문 자료까지 다 있잖아요, 위에, 그죠? 색깔로 다, 다른 색깔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열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지식 중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육학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죠? 이 개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사적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지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 되겠죠? 열심히 읽어야 되고 스스로 분석해 봐야 된다. 스스로 분석해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수강생들 보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어디에 여전히 이렇게 매몰되어 있냐면 작품 감상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이론적인 것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감상의 폭이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 넓은 의미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시선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해놓은 걸 보고 바로 뺏기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감상했다고 적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걸 많이 시키냐면, 만약 시가 있다면, 시가 한 편이 있으면 좀 시를 좀 필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사를 해보거나 시를 자기가 이렇게 사선을 끄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읽어보는 걸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 한 편에 있으면 그 시를 통해서 내가 이 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를 읽기를 원합니다. 그죠? 읽기를 원하죠. 이걸 일종의 감상이라 생각합시다. 그걸 초반부터 시키는데 대충 이렇게 그럽니다.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한 1년을 거치면서 한 70편, 80편 정도는 스스로 해보면 도움될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매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해내더라고. 신기하게. 뭐 150편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읽는데 어떻게 감상하느냐면 자기가 이 시를 읽고 잘 안 읽어지잖아요. 왜, 그죠? 안 읽어지면 뭐 하냐면 해법이나 요즘에 정리된 책 있잖아요. 그죠? 현대시의 모든 것. 이런 걸 보거나 안 가면 유튜브나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걸 보고 열심히 자기가 뺏겨 쓰는 걸 감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껴 쓰는 걸 감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끼는 것은 감상이 아니고 그냥 베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시가 있다면 이 시를 쭉 읽으면서 뭐부터 생각하겠어요? 내용상 전체적으로 때 핵심 단어가 이런 것들이 나오네.
그러면 형식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눈여겨 가만히 지켜보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이 시를 쭉 읽고 난 뒤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정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쭉 느껴보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 제일 처음 보는 게 뭐겠어요? 화자가 누구일까? 그죠? 화자를 찾아보고. 두 번째, 화자가 상대해야 되는 시적 청자가 누구일까? 우리 현상적 화자, 현상적 청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청자가 누구일까? 또는 대상은 뭘까? 그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이 시적 화자는, 화자와 청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럼 네 번째,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대응 의지는 뭐냐? 화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맞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 대응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화자의 태도가 나오고요. 그죠? 태도가 나오고, 어조가 나옵니다. 태도나 어조가 나올 거잖아요. 왜, 그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시에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냐? 그죠?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냐?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래서 주제는 뭐냐? 이거잖아요. 왜? 그래서 주제는 뭐냐? 아마 내가 또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이런 식으로 이 시를 감상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시를 보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상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감상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더한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왜, 그죠? 더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작가는 누구냐? 작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작가적 경향은 어떠냐? 그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 작가와 얽혀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가 있나? 그죠? 이 작가와 관련된 어떤 시대사적 어떤 배경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작품을 읽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말했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편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기가 낯선 시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쭉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한 걸 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좀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잖아. 왜? 그죠?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바라보는 작품에 대한 시선이, 관점이 점점점 어느 쪽으로 바뀌게 했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보다, 때보다 점점 내가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올곧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책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문학 작품이 잘 알려진 작품만 나오냐면 아니죠. 잘 알려진 작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가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처음 보는 작품도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다면 해왔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온 방식대로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다른 우리가 공인할 만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서로 비교를 통해서, 그죠? 확인해 가면서 내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의 시선이 나름 주관적이면서 객관성을 갖게 된다고. 그죠? 객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작품이 나오든 또 잘 아는 작품이 나오든, 그죠? 이 작품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도 시험장에서 긴장감 느끼지 않게 바로 답을 달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답이 될 것이란 걸 알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고전 시가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해독, 그죠? 몇 년 전에 고전 시가
이일로의 시가 나왔을 때 누앙사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시험에 문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일단은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차차 그때마다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시만 가지고 저렇게 공부 방법은 저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작품 분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핵심 뭡니까?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 감상이 중요하고 그 보기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자체를 본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소설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소설이 이렇게 쭉 길게 있으면 이 소설이 이만큼 본문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면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뭔가를 찾아서 답을 쓰게끔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되냐? 예를 들어서 난소공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죠? 난소공이 있다 한다면 난소공이 여러 번에 걸쳐 시험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또 역시 제시된 텍스트 속에서 답을 찾게 하면 난소공이 또 시험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난소공이라는 텍스트일 뿐이에요. 그 주변적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난소공이라는 텍스트일 뿐이에요. 이게 요즘에 제가 보는 어떤 문제 유형의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 난소공이 시험 문제 나왔으면 이번에 난소공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안 나오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럼 난소공과 관련된 일반적 사실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덤볐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나오고 올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처음 보는 텍스트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보통 해법에 보면 왼쪽에 보면 구절풀이가 있거든요. 구절풀이라고 돼 있어요. 가끔 나는 그 구절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텍스트를 전체 다 읽지 못하지만 부분 꼼꼼하게 있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구절풀이는 내 시선과 맞지 않고 약간 다른 시선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는 시선을 설명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설명의 내용에는 주로 뭐가 담겨 있냐면 여기에서 이까지 들어있는 자료를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절풀이를 한 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서 이까지만 볼 때는 그런 거하고 이 난소공 전체를 볼 때는 그렇다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만큼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읽으라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최소한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교육학 독서 이론에 클로즈 리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꼼꼼하게 읽기라고 번역합니다. 그걸 요즘에 문학에서도 문학을 어떻게 감상할까라는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작품을 꼭 읽지 않으면 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맥락적으로, 그죠? 그 텍스트 그 자체의 맥락에서 꼼꼼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자세히 보라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이건 어때요? 어떤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 하면 읽기 있습니다. 만약에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텍스트를 읽었으면 그걸 뭘 통해 읽느냐? 예를 들어서 해법이면 해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읽었어. 알겠어요? 읽었단 말이야? 읽었는데 읽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시를 읽게 분석하듯이 햇볕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자신의 또 다른 노트에 옮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읽은 것이 되는 걸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많은 작품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제는 한 편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하고 두 번째, 작품은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해법은 특정한 부분만 제시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나머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해법에 있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 지식을 일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자기의 노트로 정리한 것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거냐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죠. 맞잖아요. 자, 전자의 경우는요. 자, 내가 작품을 많이 읽어라. 작품 많이 읽어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분을 읽더라도 어떤 작품을 읽더라도 어떻게 읽어라. 꼼꼼하게 읽으란 말하고 다른 말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인데, 나는 이렇게 해법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그걸 자기 노트에 옮기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법에 들어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냥 해법식 지식이잖아요. 그죠? 아까 물론 해법에는 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왜, 그죠?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지식도 필요한데 해법에 있는 내용만 본다면 해법에 있는 텍스트를 꼼꼼하게라도 읽어주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구절풀이라도 열심히 보면서 꼼꼼하게 읽고 난 뒤에 그것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노트에 옮기는 건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꾸준히 다양한 작품을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 책 읽기를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독하면서 특정한 작품들은 꼼꼼하게 읽기를 원하죠. 다독하면서 꼼꼼하게 읽으라. 그걸 꼭 그러고 싶습니다.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나는 해법을 중심으로 본다 했고요. 그걸 시기별로, 영역별로 중시해서 보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 만약 1, 2호를 예를 들어 볼게요. 1, 2호는 현대시를 봅니다. 내 목표는 저 해법에 들어있는 현대시 처음부터 쭉 끝까지 다 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 2달 동안. 2달을 해도 한 7주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다 보는 게 목표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작품을 다 건들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알겠죠? 내가 굳이 같이 볼 필요 없는 거, 또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띄우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비워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채울 거냐?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죠? 자, 계속해서 매주 과제 준다 했잖아요. 왜, 그죠? 이걸 통해서 두 부분 이렇게 메워 나갑니다. 메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다 메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것들은 3, 4월에 또 메워질 것이고, 과제를 통해서 5, 6월에 또 메워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3, 4월에도 메워지고 5, 6월에 또 계속 메워질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해법의 현대시는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시는 먼저 1, 2월에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주로 앞쪽에 같이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뛰어넘으면서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과제는 앞쪽에도 주어지지만 뒤쪽에도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메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대시뿐만이 아니고
소설, 시가, 고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물론 앞쪽에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볼 거예요. 근데 다 보겠지만 차근차근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다른 소설이나 고전도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지게 될 거라고. 이해했죠?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8월, 9월 정도 가면, 7, 8월 정도 가면요. 이때는 우리 직강에 오는 수강생들이 이런 작품들이 요즘 중요해요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핫하다는 작품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따로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7월, 8월을 쭉 구성해 갑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해법이 끝나는 것이고, 그죠? 4권이 끝나는 것이고요. 7, 8월을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기출문제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 있잖아요. 왜, 그죠? 그것들 중에서 또 필요한 내용들 쭉 뽑아서 읽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보겠죠. 그죠? 많은 작품을 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나는 현대시라면 아까 해법만 하면 좀 부족하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거 작품 보면 재미도 없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뭘 하냐면 중간중간에 이론이 나갈 겁니다. 이론이 나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론은 따로 내가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따로 손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김준호 시론을 봐 나갈 겁니다. 이 시론을 왜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시교육론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이 시론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론을 봐요. 김준호 시론에서 주로 볼 내용들은 흔히 운율이라고 하는 리듬,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 중에서 반어, 역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죠? 뭐 이런 그 시론을 다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요약했거든요. 줄글식으로 요약해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을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하게 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거 하면서 해법을 쭉 나가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병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론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 시론을 보면 또 나오는 이 김준호라는 옛날 부산대 교수님인데 무지 시론을 잘 썼어요. 현상학적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3판인가 나와 있는데 정리된 게 나는 그 당시에 3판으로 아마 정리했는가 그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너무 책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소설론과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그걸 요약해 둔 게 있는데 그 책도 너무 좋아서 중간중간에 그것도 하면서 이론도 좀 같이 봐가면서 분석하는 방법도 봐가면서 해법도 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문학 이론이나 문학 교육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다. 아시겠죠? 같이 공부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왜, 그죠? 고전시가도 해법만 보면 안 되고요. 약간 임용의 묘미를 더하기 위해서 고전시가 작품론 같은 책이 있거든요. 꼭 봐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해서 조금씩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법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반기 쪽으로 가거나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문학을 보는 눈이 트일 거잖아요. 왜, 그죠? 싹 트면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내가 아까 조금 강조했듯이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눈이 갑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쪽으로 눈이 간다고요. 이쪽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싹 튼다고. 그럴 때는 끼리끼리 모여서 또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필요에 따라서 짝지어서 짝학습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짝활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실제 인고에 기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보통 얼마 정도를 보느냐면 보통 한 3개년 걸 봅니다.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한 3개년 걸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내가 올해는 말을 안 해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싶은 걸 찍어준 것들이 여러 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문학은 올해는 저 작품이구나 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 목차만 봐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내거나 아니면 수시로 수업 중에 올해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지금 꼭 봐야 되겠어 하면 텍스트 자체를 읽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작품들 중에는 실제 출제가 운 좋으면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월까지 갔죠? 6월까지 가면 7, 8월에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기출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모의고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출문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답형 때 걸 중심으로 봅니다. 서답형 문제, 서술형, 기입형, 논술형, 그죠? 이때 걸 보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도 문학은 이때 걸 꼼꼼하게 다 보고 분석합니다. 그래도 8, 9월에 가서 기출문제 본다는 것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죠? 8, 9월에 가서, 7, 8월이죠. 7, 8월에 가서 기출문제를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보냐면, 3월부터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공국어 국어향기 카페에 가보면, 아까 어떤 작품을 이번 주에 해야 돼요? 라고 올릴 때 있잖아요. 그죠? 올릴 때, 과제를 줄 때, 기출문제 어떤 걸 푸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줍니다. 어떤 기출문제 풀으라고. 알겠죠? 그러면 보통 2014년부터 아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서답형 때. 그때부터 작년까지 기출문제를 순서대로 매주 이렇게 풀게 합니다. 매주. 풀 뿐이죠, 그냥. 매주 풀어야지 답을 완전히 답이 되게, 온전한 답이 되게 써보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 문제를 보고 답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하죠.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작년에 초수분이 이렇게 하더라. 뭔가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다가 내한테 들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강사들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을 왜 보냐라고 했더니 아는 게 없어서 본다고 그러래요. 아는 게 없어서 그 기출문제집에서 뭐 보냐 했더니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A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 A라는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 같은 게 잘 들어있다 그래요. 배경 지식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의하는 분들 써놓은 답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얘기죠. 그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답을 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왜 야단을 쳤냐면 이 기출, 아까 제가 쭉 설명해서 알겠지만 요즘에 기출 문제는요, 그와 관련된 이론을 안다 해서, 관련 지식을 안다 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강사들의 답도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답을 내가 내 것화해서 써본다 한들 그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걸 원하냐면 그냥 평가원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출력합니다.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면 기출문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수능 기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고 기출인데 다 있습니다. 다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순전히 출력해서 하나하나 지금 내 수준에서 읽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답을 쓸 수 있는 한 줄을 쓰더라도 써보는 걸 원하지. 남들이 생각하는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 답처럼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보세요. 1, 2월에도 기출문제 풀 것이고, 한 번. 3, 4월에도 풀 것이고, 두 번.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3번 이상은 볼 거란 말이야, 기출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답을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처음 풀 때 그 답이 뭐였고, 내가 쓸 때 답이 뭐였고, 두 번째 쓸 때 뭐였고, 세 번째 쓸 때 답은 뭐였냐. 그죠? 그걸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내가 쓴 답을 통해서. 그죠? 내가 공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가서 같이 기출문제집 보면, 문제를 보면, 내 기출문제집에는 이 합격생들의 답이 있단 말이야. 내 답이 아니고 합격생들의 답이 실려 있어요. 한 2편이나 3편 정도 실려 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한 답이 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합격생들의 답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정도 쓰면 합격하는구나 하는 정도가 실려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합격생이 쓴 답과 그동안 자기가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써둔 마지막 답 있잖아요. 왜? 답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월부터 6개월 동안 답을 써보라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7, 8월에 나하고 같이 문제도 보고 합격생의 답도 칼질 해가면서, 그죠? 칼질하고. 왜냐하면 합격생의 답이라고 해서 다 만점짜리라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 구동훈 선생은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다 답이 될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죠. 그것도. 내가 답이다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 제가 이제 수업 실은 2차 12월에 2차 수업 실현할 때 또는 면접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바둑 두는 걸 감아보면요. 실제 바둑 대국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은 우리나라 세계 최정상이잖아요. 왜, 그죠? 최정상에 구단과 구단이 맞닿아서 바둑을 두고 있어. 그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잖아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바둑 3단인 수도 있고 4단인 사람들도 있다고. 그분들이 설명해 준다고. 그죠? 그러면 9단끼리 맞붙은 곳을 누가 3단이 설명해 주면 이 3단 지가 뭘 안다고 9단부터 못하면서. 그죠? 어떻게 설명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요. 그 바둑판의 두 개를 위에서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훈수 두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실제 바둑 두는 사람보다
더 위에서 바라본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죠. 이해했습니까? 아니 9단하고 3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9단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9단과 9단의 바둑을 3단이 보고 있다니까요. 보면서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9단은 정작 뭐밖에 못 보겠어요. 자기가 지금 보는 행국에 상대와 나밖에 못 보잖아요. 왜? 근데 이 3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옆에 지랄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거 그리 두면 안 돼. 이렇게 둬야지 라고 지적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 그럼 네가 와서 해봐라면 그 사람 택도 안 되게 깨집니다. 근데 훈수는 잘 돼요. 일종의 그런 케이스와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답이 내가 말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합격식 답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썼을 거잖아. 왜? 그죠? 근데 그걸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분들이 쓰는 답의 문제를 발견하기는 좋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의 답이 만약에 한 문제당 4.5 점수라면 뭐 3.5점 받았다 하더라도 0.5 정도를 메워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 놓고 보면 그 6개월 동안 내가 쓴 답의 진행 과정상 최종적으로 쓴 답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래 보이잖아?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려고 보는 것이죠. 그러놓고 나서 이제는 같이 7, 8월에 분석하고 난 뒤에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에 거쳐서 써볼 답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훨씬 더 답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나만의 새로운 시각이 싹 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적용시키는 거야? 모의고사에 적용시키는 거죠. 어? 그러면 실력이 업돼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론수도 보고 해법도 보고 하겠지만 1, 2월은 좀 빠른 시기일 수가 있고 한 3월 정도부터 기출문제를 쭉 풀어나가다 보면 기출문제가 기준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기출문제를 들고 반복해서 보는 그걸 통해서 문학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본다면 읽고 감사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까지 이야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쭉 수강해서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좀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차차 하면서 더 수정할 게 있으면 나도 수정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올해는 저 방식대로 쭉 고수해서 갈 생각입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아직 확정하지 못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에 넣어두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5, 6월에 비워둔 상태고 그룹 스터디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내가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최근의 근래의 문제를 보면서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한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까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상충하는 저 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점점 더 확정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난이도도 봐야 될 공부에 대한 압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도 높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학은요, 다른 영역도 좀 마찬가지인데 약간 복불복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복불복의 성향이 있다. 그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뭔가를
해독한다는 것은요, 해독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직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죠? 문학은 저게 특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우리 개인의 성향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꼼꼼하게 토막 내듯이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 더 나의 배경 지식이나 맥락을 넣어서 두루뭉실하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해는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는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저럴 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일관성 가지고 쭉 출제해 주거나 채점 기준에 넣어주면 좋은데,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컷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꼼꼼하게 채점했다는 것은 어디에 무게를 뒀냐면 이쪽에 더 무게를 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저럴 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좀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이쪽이라면 약간 이쪽으로 또 수용하고,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도 수용하면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가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강에 오는 친구들은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그룹 스터디 시켜보면 자기들끼리의 답을 보면 이건 누구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답을 쓰면 더 좋은 답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왜? 상호 비교를 되니까. 답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채점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같이 조정해 주니까 점검해 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을 받기도 하죠. 그리 되면서 저 과정을 조금씩 바꿔가긴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직역을 할 것인가 의역을 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문학을 통해서 아침에 O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뭐 더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와서 쭉 적어보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현대시와 관련된 거 아까 프린트물 하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해법의 현대시를 통해서 몇 개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래 그룹 스터디 시간인데 아직은 처음부터 그룹 스터디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한 뜸을 좀 두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는 2차 준비하는 친구들 와서 하고 기존에 합격한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니까 이 강의실을 그 친구들한테 돌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수업은 오전에 짧게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